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인에게 접근해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이를 들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10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농산물을 파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교사가 초등학교 여학생에 의해 성추행 무고를 당했다고 사건 반장에 제보했습니다. 교사는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에서 여중생 3명이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불러내 무차별 폭행을 벌였습니다. 가해 학생 중 2명은 촉법 소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말이죠. 원래는 오윤성 교수님이 나오시는 날인데 오 교수님이 지난주서부터 한 달 동안 개인적인 또 사정으로 자리를 멀리 가셨구나. 예, 멀리 가시게 됐습니다. 멀리 가셨네요.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하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대신 또 우리 소장님을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 아, 진짜? 어제도 보고 오늘 영혼이 없어. 일도 없어, 일도 친구. 없어. 아, 일도 누구 없다. 친구예요? 친구에. 이런 친구 사귀지 마. 손절. 아유, 친구 빨리 끊으세요. 좋습니다. 빨리 시작할게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조건 만남 앱으로 성매수하다 걸린 울산지법 현직 판사. 충격적인 소식이 또 드러났습니다. 성매수하기 이틀 전이었던 지난 6월 20일 사법연수원에서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의 성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교육 받고 이틀 뒤에 그 짓을 했다는 거죠. 자, 교육받을 때 모르긴 몰라도 자고 있었거나 유튜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날이 더워지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건 반장 없는 주말은 사막과 같아요 하신 윤희선님, 예. 자, 식구들 다 보면 좋겠는데 퇴근 전이라 맨날 저 혼자 보내요 하신 송봉효님, 화분 도둑 때문에 미치겠어요. 잘 나가거나 뽑아가고 왜 그러고 살아 하신 소영님, 엄마가 내일 무릎 수술 받습니다. 불안증으로 고생하는 딸 곁을 한 달간 떠난다는 사실에 더 마음을 졸이시네요. 변수정 여사 걱정 말고 수술 잘 받아 하신 인천의 김지우님, 35도나 되는 이 무더위에 어르신들이 도로에서 저렇게 풀을 베고 있습니다. 예, 김포시청 당장 시정해 주세요 하신 김재실님, 이걸 꼭 낮에 해야 됩니까 저걸? 예. 자, 지난 29일 오후 부산 2호선 서면역에서 하차한 네이비 면바지에 안경 쓴 남자, 좌석 밑에 저렇게 음료캔 저렇게 놔두고 가고 싶냐? 너 다 찍어놨어 하신 최화경님, 진짜 이걸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가면은 마음이 편할까요? 예. 자, 김윤자님, 조숙경님, 뉴저지의 김진권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6번.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볼까요? 갑자기 통유리가 와장창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골목을 비추는 저 CCTV. 자, 갑자기 어떤 충격에 카메라가 흔들. 하지만 아직은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왼쪽 가게 유리창 주목해 주세요. 와장창 깨지면서 그냥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그 순간 다행히 옆을 지나가는 행인은 없어서 다친 사람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저게 지난달 29일 저녁 6시 44분쯤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1층 옷가게인데요. 유리창이 보신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부서졌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인근 상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없었고 그 위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상황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건물이 83년도에 지어진 4층짜리 건물인데 어느 순간부터
중간부터 이 가게 내부에 있는 문이 잘 안 닫혔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아마도 이 천장이 내려앉는 등의 노후화가 진행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런 와중에 유리창이 깨진 거기 때문에 제보자로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안전진단 검사를 의뢰해 보려고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2층 주인한테도 뭐 비슷한 일 있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수리비의 3분의 1만 지원 가능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원인 파악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걸 심각하게도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면 안전진단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 전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이럴 경우에 보상은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백 변호사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저 당시에 뭐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외부에 뭐 제 위층에서 인테리어나 뭔가 충격이 가해진 것도 아니라면 일단은 원인 미상인데 그렇다면 건물 자체에 뭔가 하자가 있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입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집주인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냐 여부는 좀 변론을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현재 저기 의류 옷가게잖아요. 예. 근데 저 사이즈에 맞게 유리를 다시 제작해야 돼가지고 지금 천이랑 테이프로 가려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비 오면 어떡하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신데 문제는 그렇게 잘 재서 유리를 또 해도 또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그 위에 또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이 건물주를 찾아가서 안전진단, 이 건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시고 그래도 좀 약간 시큰둥하다 싶으면 저는 일단 구청에 가서 지금 이게 83년도 오래된 건물이고 저 CCTV 영상을 가지고 가서 이 건물 자체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해결책을 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구청에 민원을 한번 제기해 보신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출근 첫날 다 털어갔답니다.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 포스기를 뾱뾱 누릅니다. 예, 저렇게 눌러요. 그러더니 자기 휴대폰 속에 충전식 선불 카드에 계속 현금을 충전하고 있어요. 저렇게. 왜 저래? 자, 이것도 모자라서 봉투를 하나 뜯더니 카운터 계산대를 열고 동전부터 지폐까지 모두 다 저렇게 싹쓸이합니다. 예, 아이고야. 그러더니 갑자기 유니폼 조끼를 벗고는 가방을 챙겨가지고 가방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저 알바생 세상에 전날이 첫 출근 날이었대요. 그런데 저 짓을 하고 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게 어제 새벽 1시 50분쯤인데요.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편의점입니다. 20대 직원인데 아르바이트 근무 첫날 2시간 만에 2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세상에. 점주가 교대 근무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새벽 2시쯤부터 매출이 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CCTV를 돌려봤더니 근무자가 자리에 없었다고 하고요. 혹시 화장실 갔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2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손님만 와서 기다리다가 먼저 가버리는 그런 상황도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결국 점주가 편의점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양쪽 포스기에 있던 현금 50만 원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CCTV를 그제서야 돌려봤는데 이 직원이 교통카드랑 그 휴대전화 어플을 통한 충전식 선불카드 등으로 150만 원가량을 충전까지 해갔습니다. 제보자인 이 피해 점주에 따르면요. 이 남성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 2시간 동안 편의점 음식도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담배까지 훔쳐서 갔다는데 현재 경찰에 신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야, 살다 저런 인간은 또 처음 봤어요, 소장님. 네, 근데 이 편의점 점주께서는 이 남성을 완전 철석같이 믿으셨대요. 왜냐하면 알바구인 사이트에 이제 야간 알바 구한다라고 올렸는데 20대 남성이 이력서를 냈는데 굉장히 이력서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했다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고 또 와서 면접을 봤는데 웃는 인상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성스럽고 개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믿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이상하니까 이력서에 적혀 있는 그 숙박업소 거기를 이제 알아봤는지 가보셨는지 보니까 일반 집이 아니고 숙박업소 그러니까 뭐 아이고야. 모텔 이런 식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력서에 적힌 전화번호로는 뭐 전혀 통화가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충전용 선불 카드가 바로 현금화된 것을 봐서 맨 처음부터 이렇게 도주를 할 생각으로 이력서를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빨리 잡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렇게 뻔뻔할 수가. 또 뭔 소리일까요? 이번에도 사반 가족이 보내주신 제보 사진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느 건물 주차 타워입니다. 대기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고 내부에 저렇게 한 차량이 멈춰서 있는데요. 주차 대기 중인 걸까요? 아니요. 저렇게 주차를 하고 그대로 갔어요. 잠깐 동안? 아니요. 무려 이틀 동안.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 양 변호사님. 저 장소가요. 서울 봉천동, 관악구 봉천동에는 기식 주차 타워라고 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 이게 누군가 주차를 하겠답시고 저 안에 기계식 주차장에 넣었는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선을 맞춰서 이게 넣어야지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앞쪽으로 너무 바짝 대놓으니까 사실 저게 차량용 엘리베이터잖아요. 작동을 안 하고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차주가 그 상태에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저렇게 문 열려 있고 경고음 삑삑 울리고 있고 다른 차들을 뺄 수도 없고 장소에 연락처도 안 남겨져 있고 경찰에 신고를 해봤는데 경찰에서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차적조회, 신원조회도 못한다고 그런 답변만 나왔다라는 겁니다. 견인은요? 견인도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민간 남의 땅의 영역이고 다른 사람 재물이니까 법대로 하려면 견인하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정말 100만 가지거든요. 글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오늘 오후에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차 뺐다고. 아마 20대, 30대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고 또 이게 법인 차량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냥 나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답니다. 이분들 손해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게 굳이 법대로 따진다면 저 사람의 과실 때문에 그 차량을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못한 사람들 뭐 차량 이용요금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일이 어렵잖아요. 그걸 알아서인지 저를 그냥 빼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하 참. 이번에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우측 흰 차 주목해 주세요. 앞차들이 정체가 될 것 같으니까 인도로 올라가가지고 행인이 있든 없든 인생 뭐 있어 직진이지. 그런데 또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쌩가네요. 예, 저는 정말 인도 위를 달리는 차들 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거 몇 분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저게 6월 28일 오전 제주 도남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보니까 저 다음 우회전할 곳으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앞에 차가 좀 막히니까 인도로 해서 가면 다 제끼고 갈 수 있겠네 해서 오른쪽 인도로 올라가서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도로 진입해서 우회전하는 모습입니다. 뭐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저긴 인도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금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시면 아까 지금 사람들도 지나다니잖아요. 네. 저러다 사람을 혹시라도 치기라도 하면 이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보험 가입을 하고 있어도 처벌합니다. 5년여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저게 과연 상식에 맞는 행동입니까? 조금만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금은방 돌며 쿨 거래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무인 프린트 가게에 들어오더니 분실물 보관함을 뒤적뒤적 뒤적뒤적 그러더니 쌩 합니다. 자, 이어 다른 점포에서도 분실물 보관함을 뒤적뒤적 후야 또 남의 카드를 훔쳐서 지금 들어왔어요. 자, 금은방에 왔습니다. 귀금속을 보더니 훔쳤던 분실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플렉스. 예, 신고받은 경찰이 CCTV로 동선 추적을 해서 저렇게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던 저 남자를 검거합니다. 자, 카드를 훔쳤어요. 그걸로 금은방에서는 제 돈 내고 구입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면 카드도 훔치고 금은방도 턴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뭐가 됐든 이 참 저런 머리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 머리로 좀 성실하게 일하면 안 됩니까? 이 남성 무인 카페, 무인 프린트 카페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또 분실물함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 무인 카페니까 기계에 놓고 사용한 다음에 두고 가는 손님들을 위해서 보관을 하는 그런 카드 보관함이 있는데 그걸 턴 겁니다. 이 시정 장치가 있긴 해도 뭐 아주 엄격하게 아주 까다롭게 하지 않으니까 쉽게 열리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그 카드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귀금속을 한 겁니다. 이거를 제보한 사람이 카드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겠다고 어느 날 결제 대금 내역서를 보니까 아이고야. 막 금은방에서 내가 몇십만 원을 쓴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았던 건데 잡고 보니까 저런 식으로 훔쳐서 쓴 게 수백 장으로 그 귀금속을 한 1,500만 원어치를 샀던 겁니다. 아마도 제 추정에는 그 귀금속을 또 이제 다 되팔아서 현금화를 시켰겠죠. 그렇죠.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구속 송치됐습니다. 잡혔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잦은 급정거 이유 보니 점점점.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택시 바로 뒤에 정차된 차량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택시 기사가 뭔가를 보고 있는데 자세히 봤더니 역시나 살구색 가득한
야동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영상을 저렇게 고르고 있었다는 건데, 자, 딱히 신호도 안 걸렸는데 앞차가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하더란 겁니다. 아, 뭐야 이거 하고 봤더니 짜잔, 누가 자, 예, 백 변호사님이 또 이거 전문이시잖아요. 네? 제가요? 예. 야, 진짜 황당하네요. 제가 어제 새벽 5시 한 50분쯤 그러니까 은평구간 사거리에서 지금 뒷차량 운전자가 지금 앞에 택시 기사분이 뭘 보고 있는 걸 저렇게 사진으로 찍은 건데, 그 이유가 앞차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갖고 급정거하고 뭐 이런 걸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뭐야? 그래 뒷유리를 저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저렇게 야동을 쭉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 기호에 맞는 영상을 이렇게 골라보면서 아이고. 가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보지 말라는 이유는 휴대전화 잠깐 보고 앞을 보면 그게 몇십 미터가 차량에 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럼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저렇게 보는 것 자체를 금지해 놓고, 그리고 위반할 경우는 2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실 그 벌금 과태료 저런 것 때문에 내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 행동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야동이 아니라 뭐든 운전할 때 절대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시도 때도 없이 덜덜덜입니다. 이거 말이죠. 사방 가족께서 직접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네, 시도 때도 없이 다리를 떠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아내의 사연인데요. 일단 이들은 14년 차 부부입니다. 신혼 때부터 이 남편에게 다리 떠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때는 엄청 잔소리를 해서 한동안은 좀 잠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남편이 다시 다리를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운전할 때,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도 다리를 떱니다. 아내가 다시 잔소리를 했더니 남편이 다리 운동하는 거라면서 왜 자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도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다리 떠는 남편 때문에 불편하다는데 자신이 예민한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부부가 함께 이걸 보고 계실 테니까 너무 격한 말씀은 조금만 아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선영이, 나이 들면 제일 중요한 근육이 어딘지 알아? 허벅지야, 허벅지. 다리를 덜덜덜덜 털어줘야 근육이 생길 거 아니야. 나 허벅지 근육 탄탄해지면 나만 좋아? 당신한테도 좋아? 이거 왜 이래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난 전혀 생각 못한. 이거 저 실제 상황. 저 지금 당황했어요. 다음 아내입니다. 여보, 백성문 씨, 일요일 예배 때 목사님 표정 못 봤니? 맨 앞줄에 앉아서 거의 코미디언 김정열 씨 마냥 숭구리당당 숭당당 다리를 털어제끼니까 목사님이 설교에 집중을 못해. 네 남편 좀 어떻게 해보라고 계속 눈치를 주다.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못 살아. X. 야, 어떻게 이럴 수? 자, 일단 양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야, 이거 의외다. 일단 다리 진짜. 떠면 복 나간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옛말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다리를 떠는 게 혈액순환이라든가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안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안 좋은 이유로는 마그네슘 부족이라든가 불안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러신 거라면 성문이가 요즘 무슨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한 번쯤 살펴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되게 막 고개가 끄덕여지. 있어 보여요. 자, 일단 소장님 어제처럼 소장님 말씀 마지막에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다리를 좀 많이 떨었었는데 지금은 저 이제 떨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무의식 중에 많이 그래요. 혹시 사모님이 고치라고 해서 고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도 이제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지금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의식 중에 하는 것까지 뭐라고 자꾸 하다 보면 그걸 의식하다가 남편이 훨씬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전에는 그게 복 달아난다, 복이 안 좋다 하지만 최근에 뭐 다리 떤다고 해서 그게 남한테 그렇게 크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라면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 소장님은요? 네. 와, 나 사실 다리 떠는 거는 아까 양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건강에는 좋다는 얘기가 더 많더라고요. 뭐 진짜요? 혈액순환이 되거나 부종이 완화되거나 이런데 사실 다리 떠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심리적인 거에서 나온다라는 이유가 더 이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조금 불안하거나 안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손톱을 물어 뜯는다던가 다리를 떤다던가
이래서 약간 안정을 도모하거든요. 보기에는 사실 불편하고 별로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뭔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다리가 좀 아까 뭐 허벅지 근육을 만드는 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이렇게 뭔가 안정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을 위해서 떠는 건 보기는 안 좋지만 그거를 가지고 뭐 싸울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유일한 소수 의견 이 기자. 네, 아니 이거에 관련해서 남들이 뭐라고 안 하는 건 남이니까 뭐라고 안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옆에서 보기에 정신이 사나운데 이런 걸 좀 아내라도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이거는 X인데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네. 신혼 때는 고쳤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잔소리를 했더니 14년 차인 지금은 오히려 화를 내셨다는 거죠. 이거 약간 태도가 좀 바뀌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X 선택했습니다. 변태기가 온 거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일단 고고땡님 원인이 있으니까 다리를 떠는 거죠. 별거 같지고 참 하셨고요. 오픈마인드님 알고 보면 뇌 운동에 좋은 게 다리 떠는 습관이래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정적님은 다리 떨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 중에는 좀 위험합니다 하셨고요. 찬찬이님은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정신 사납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의외입니다. 자, 경남 양산에 사시는 안세환 선생님 보고 계시죠? 이 사모님께서 지역에서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신다는데 지난 2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번 주호민 작가 경우처럼 어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다는 거죠. 이후에 학원 선생이 우리 애한테 폭언을 퍼부었어요 하면서 맘카페에 글을 올리고 경찰에 실제로 고소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검경의 수사 끝에 그런 일 없었다. 다행히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자, 사모님은 무려 3번씩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큼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라도 좀 다 훌훌 좀 털어내셨으면 좋겠네요.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식물에서 온 놀라운 세척력. 세제 인생 60년에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프러쉬 알로에베라 세탁세제. 쏙 들어가게 하는 기술. 하루틴 리포좀 제형 기술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이다. 하루틴 리포좀 멀티비타민.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인에게 접근해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이를 들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10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농산물을 파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의 행각을 따라가 봅니다. 자,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뭐 어르신들이 손수 키운 고사리, 두릅 같은 농작물들 딱 이렇게 좌판에 깔아놓고 파는 모습 보실 수 있잖아요. 가끔은 이거 다 그냥 싸주세요 뭐 하는 그런 미담 사례들도 소개가 되곤 하는데 오늘은 완전 정반대의 사건입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대신 팔아드릴게요. 자, 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아침 10시쯤에 충북 청주의 한 골목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하얀색 모자를 쓴 남성이 이 허리가 굽은 할머니를 대신해서 카트를 저렇게 끌어주더니요. 잠시 뒤에 할머니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그랬더니 이 남성이 할머니 제가 저희 처제한테 들깨 팔아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저 들깨 자루를 들고 사라집니다. 저 자루 속에 들어있던 들깨가 18리터 분량이었습니다. 약 9만 원 상당이었고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저 남성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이 남성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진짜 어지간하면 진짜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저 어르신 말이죠.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은 언제 오나 하면서 계속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선의에 철석같이 속으신 거죠. 정말 정말 얄밉고 이런 말 죄질이 정말 불량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게 저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죠. 또 다른 데서는 보면 그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는 뭐 보채만치하고 이번에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검정색 비닐 보이세요? 예. 저렇게 천천히 걸어가다가 조금 있으면 냅다 뜁니다. 왜 냅다 뛰냐면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거 한 20명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맛 좀 보게 수육 좀 먼저 싸주세요. 그거 좀 갖다 주게요 라고 해놓고 포장되길 기다렸다가
받고 나와서 또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걸어 나갔다가 도망을 갔고요. 다른 식당에서는요. 비슷하게 우리 단체 예약할 건데 뭐 이따가 한 20명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그러고 나서 근데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몇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해서 그 돈을 또 떼먹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야, 먹튀가 여기 있었네요. 어?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예. 전과 19범입니다. 얼마요? 전과 19범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행동하고 아까 우리 CCTV로 영상으로 확인했다면 금방 검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남성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한 10달 정도 걸렸는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게 예. 본인이 사는 거주지가 딱히 없어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만 범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거예요. 도보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대중교통으로 바꿔 타고 또 결제도 다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기가 좀 오래 걸렸고 결국 청주에서 이제 마지막 동선이 확인이 됐는데 그곳에서 경찰이 잠복 수사 끝에 이 전과 19범 사기범을 결국 체포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관련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은 그러니까 어르신들 뒤통수 친 것도 그렇지만 전과 19범의 이 19라는 숫자에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19범이나 되면 뭐 복역한 지 얼마 안 됐겠죠. 아닌 게 아니라 지난해 8월에 출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달 뒤부터 범행을 시작을 했고 주로 이 대상도 피해자들도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 아까 할머니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막 10월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고춧가루 파는 노인한테 가가지고 고춧가루 125만 원어치 엄청난 양이죠. 이거 제가 제 동생에게 팔아드릴게요. 그러고 가서 그냥 훔쳐가고 또 두릅 팔고 있는 어르신한테 가가지고는 두릅값하고 같이 갚을게요 라면서 10만 원 빌려가는 척해서 그냥 사기를 쳤던 거죠. 뭐 그다음에 뭐 아까 본 것처럼 식당에서 돈 빌려가고 식당에서 음식 훔쳐가고 내가 뭐 퇴직한 공무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리고 심지어는 무슨 고스톱을 쳐서 돈 따서 갚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뭔가 그냥 걸리면 걸리는 대로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닌 거예요. 아유, 자, 금액도 말이죠. 적게는 48,000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입니다. 자, 소장님 아까 그 첫 번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아유, 할머니, 아이고 이거 내가 들어드릴게 하면서 저렇게 카트를 저렇게 대신 끌고 가요. 그럼 아이고 고마워라 하면서 믿으시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저런 걸 파시는데 누가 이제 자식 같은 사람이 와서 아이고 어르신, 할머니, 어머니 뭐 이러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환심을 사면 그거를 믿으시고 그래 나를 잘 도와주니까 착한 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르신들만 노인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9번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노인 상대의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본인이 사회적 약자인 노인만 골라 이렇게 딱 타겟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정말 이 사람한테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이 사람이 엄벌에 처해져야 우리 어르신들 정말 땡볕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내 벌이를 하시려는 분들이 피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인간 또 나올 것이고 또 나오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저럴 텐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수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노인을 상대로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데 노인분들이 일단 잘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 얘기를 잘 믿고요. 하다가 범행 발각되다 걸리면 도망가기 쉽죠. 제 생각에도 나와서 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일단 지난해 8월에 복역하고 출소를 했다라는 건 뭐 지금 누범 기간이 가능성이 많고 지금 범행 전체를 보면 상습 사기로 처벌될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좀 오래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나와서는 좀 제발 정신 차리고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 신상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21년 3월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었다는 초등학교 선생님. 반 학생들과는 서로 장난도 치면서 친근하게 잘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일부 여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애들이 장난 열심히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도 와서 장난을 치고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 아동학대해요 하면서 그냥 자취도 못하게 하고 갑자기 그랬어요.
그 이후 선생님의 시간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주도해서 만든 단톡방에는 담임 선생님이 변태라면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대화가 오갔고 계속되는 민원에 결국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 최근 교권 추락 이 현안과 매우 밀접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반 가족이신 이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 17년 차 선생님이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이분이 보낸 그 저희 제보 메일 제가 뭐 맨 처음 열어봤는데 첫 문장이 이거였어요. 제가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범죄자입니다. 이걸로 시작했어요. 저 딱 보고 이거 뭐야 하면서 이 메일을 읽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기가 찼습니다. 자, 일단 여학생들 단톡방에 이 선생님이 성추행을 한다는 그런 대화가 단톡방에 오고 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 교사는 일단 지난 2021년 3월에 새로운 학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게 됐는데 서로 장난도 치고 스스럼 없이 잘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의 한 여학생, 편의상 A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A양이 3월 말쯤에 주도적으로 10명 정도의 여학생이 모인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담임 선생님은 변태고 반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한다. 이 방에 있는 몇몇 친구들은 알 텐데 얘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얘기들이 오가기 시작을 하는데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내 뒤로 와서 어깨에 손을 올린 적이 있다. 얼굴 옆쪽이 닿도록 어깨동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무서웠다.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보다가 숨기는 것 같았는데 이거 야한 영상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들이 오가기 시작했고요. 이런 와중에 뭐 딱히 선생님 편드는 건 아니지만 머리나 어깨 쓰다듬는 게 성희롱은 아니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 여학생도 있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 대화방이 만들어진 이후에 평소에 먼저 장난을 걸어오던 한 여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먼저 다가가서 머리를 살짝 건드리면서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동학대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도망을 갔고요. 표정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입니다. 귀여우면 뭐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머리 정도는 쓰다듬어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동 학대다 저렇게 면전에서 네. 그 이후 며칠 뒤에 교감 선생님이 호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황당한 건 이 A양이 이제 교장실에 찾아가서 본인이 당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척하면서 친구들을 뒤에서 껴안고 뭐 머리나 어깨를 쓰다듬는 행동을 해서 친구들이 기분 나빠한다. 담임 선생님이 그런 행동 안 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 불러서 이제 민원 내용을 지금 A 양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다 하니까 이제 사실 앞이나 옆에서는 설명하기 좀 어렵고 이제 코로나 때는 이렇게 이제 옆에 가림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서식을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어깨 같은 데 닿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 못 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그리고 그거는 친근함의 표현이었지 뭐 특별하게 뭐 아이들을 뭐 추행하는 건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혹시나 또 아이들이 불편해할까 봐 이제 주변에 아이들 근처에도 잘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그 이후에도 이 A 양이 또 교장실에 찾아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황당한데요. 제 친구 한 명이 최대 피해자인데 담임이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서 5번이나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배를 쓰다듬고 가슴 근처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또 다른 두 여학생은 나도 봤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잘 들어보시면 피해 당사자가 와서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제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봤어요. 자, 일단 뭐 여기까지 그 주장이지만 그 주장이 맞다고 치면 뭐가 됐든 심각한 일이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보고를 듣고 학교에서는 요즘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 매뉴얼대로 응대를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도 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관계기관에도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교감쌤이 담임 선생님을 불러서 사실 확인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 머리에 어깨 쓰다듬는 거 수업 중에 하는 것과 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예. 선생님 너무 억울하다.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아동학대 전문 보호기관에서 나와서 학부모들 동의하에서 사실조사에 나섰는데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로 지목한 학생 있잖아요. 예. 그 학생이 나는 그런 일 겪은 적이 없는데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게다가 목격했다는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예.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들이 직접 본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들어서 이런 인식을 머릿속에 심어줬을까요? 야. 예. 자, 이 해당 사건이 경찰 조사가 들어갔는데 들으신 것처럼
저 그런 일 없었는데요 하고 목격자도 진술을 번복하니까 당연히 내사 종결이 됐죠. 자, 그러면 자기 친구가 쟤 누가 선생님한테 성추행당했어요 라고 맨 처음에 그 신고를 했던 그 학생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으로 보면 이제 거짓말인 거죠.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데 이렇게 선생님을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성추행을 하고 성폭력을 하는 선생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은 지금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심각하게 좀 여겨지는 사건이거든요.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라는 얘기의 그 의문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학기 초에는 이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친한 것 같이 느껴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애들하고 선생님이 더 친한 것 같이 느끼니까 질투심이 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다. 질투심이 나서 선생님을 이런 범죄자로 만들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정말 현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딱 들으니까 3인 성호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만 입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내는 정말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벼랑간 그냥 아무 문제 없던 선생님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자, 뭐 질투심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이렇게 내사 그런 일이 없었다 내사 종결이 됐으면 아이든 학부모든 같이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 진술을 번복했던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가 A 양한테 네가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일이 커졌으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점부터 A 양의 어머니가 개입을 합니다.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사과를 하라는 발언을 해서 A 양이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교장에게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그 A 양이 피해자라고 지목했던 학생이 있었잖아요. 이 학생을 방과 후에 기다리고 있다가 네가 우리 딸한테 불리하게 진술해서 거짓말쟁이로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A 양은 다른 친구들 보고 싶지도 않고 차라리 왕따를 당하고 싶고 담임 선생님과 분리시켜줬으면 한다라고 상담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 선생님을 무고했던 그 학생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른 반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도 당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 무고를 당했던 선생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게 끝나려고 하니까 그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또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나가는 거 자기가 목격했다가 진술을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바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당했다고 했습니다. 레지건을 만지고 뭐 당기고 옷가락하고 맞고 그다음에 협박을 하고 이런 얘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을 때까지는 이 학생이 제 친구 누구가 성추행당했어요. 저 선생님한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성추행당했어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A 양의 아버지가 학교에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아니 지금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아까 무고당한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 같은 경우엔 선생님이 뭐 직위해제가 되는데 이번 사건은 왜 그렇게 안 되냐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건은 피해 당했다는 학생 자체가 없지 않느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양의 어머니가 아 그러면 우리 애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되겠네 하고 소리를 쳤고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경찰에 고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 고소뿐만이 아니라 상담 교사한테까지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이제 사실 이제 학교마다 요즘은 상담 교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상담 교사가 없다면 또 이제 밖에 외부에서 상담 교사가 가기도 하는데요. 이 선생님하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상담 교사가 개입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 아이는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상담 교사가 상담을 해보고 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아이가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 치료를 권유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연구소도 상담 파견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아이한테 피해망상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가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사들도 이렇게 함부로 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병원이나 어디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화를 내면서 그럼 우리 아이가 미쳤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담 교사까지도 이제 문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양 변호사님 이게 진짜 와. 이 사건이 저도 이게 결론을 모르는 상황에서 내용을 접했으면 어느 쪽이 맞는 얘기하는지 모를 정도로 헷갈려요. 신고를 경찰에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날짜, 시간까지 정확히 특정을 하고 행동도 어깨하고 뭐 뒤에서 끌어안고 어깨를 만지고 들어 올리고 다른 날은 이 어깨를 주무르다가 속옷끈을 손톱으로 잡아당기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학부모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고 직위해제를 당했답니다. 2021년 6월에. 근데 경찰에서 8월에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그때서야 복직이 됐는데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면서 이의 제기를 검찰에서 또 직위해제를 당하신 거예요. 10월에. 그러면서 그해 연말에야 이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해서 그렇게 학교를 복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6개월 동안을 경찰에 검찰에 학교에서 직위해제 당했다가 복직하고 이걸 반복을 하신 거예요. 자, 주호민 작가 이 관련해서도 그 특수교사 선생님 오늘 복직을 하셨죠. 가장 많은 공분을 났던 포인트가 법원의 판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직위 해제가 오랫동안 직위 해제 상태였다는 점 아닙니까? 자, 이 선생님도요. 무려 친구가 당했어요. 거짓말. 내가 당했어요. 거짓말. 하지만 2번씩이나 직위 해제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소장님. 네. 이 선생님께서 정말로 이거는 너무 충격일 것 같고 너무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선생님께서 2번이나 뭐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억울하게 성추행범의 누명을 그것도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다 억울하게 이런 선생님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함구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함구령을 내리지 않으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그게 명예훼손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2차 가해 문제로 또 다른 아동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신 것 같은데 어디 얘기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음의 병이 걸렸다라고 얘기하시고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학부모를 상대로 이 선생님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는 지금 제기하신 상태래요.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십니다. 들어보시죠. 아동학대법이 정말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꼭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 있어서 이게 아동학대 맞나 아니냐 물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자기 실적을 위해서 그 대부분의 경우 묻지마 아동학대가 맞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제도가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정말 말씀하셨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아니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머리나 어깨를 만지더라도 그 사람의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성추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모호한 상황일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이건 법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신체를 접촉했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아닌 건 확실하게 불기소 처분을 해주든지 그 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글자 그대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사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물론 그동안에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들 많다 보니까 강화를 시켜놓는데 강화시키는 가운데서 또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또 중간에 판단하는 기관들이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법원까지 가고 나중에 무혐의 될 때까지 6개월을 학교를 못 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저도 이번에 이 사건으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전국 교원의 2%를 아동정보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입력 후에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전국 교원의 2% 아동학대 행위자로 분류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답니다. 물론 그중에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런 선생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자, 2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가죠. 울산에서 여중생 3명이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불러내 무차별 폭행을 벌였습니다. 가해 학생 중 2명은 촉법 소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정말 교실 이번엔 또 학폭이에요 또. 네, 맞습니다. 지난달 26일 밤늦게 울산에 있는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전화 건 사람이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또래 여중생이었는데 잠깐 나와라 만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갔더니 이 여학생을 포함해서 여중생 3명이 있었고요. 이들이 이 남학생을 주택가 골목길로 끌고 가서 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폭행이 시작돼서 이후에는 그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의 집에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피해 남학생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이 아버지가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 사진 보니까 피해 학생 상태가 많이 안 좋던데요. 피해 학생 상태를 보면 뭐 사실 가해자들이 중학생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눈 주위가 이렇게 뭔가 피멍이 들어 퍼렇게 멍이 듣고 이렇게 퉁퉁 부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등하고 어깨에는 무언가로 맞은 듯이 이렇게 시뻘건 상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득합니다. 이 피해 학생의 진술서 내용을 좀 보니까 가해자들이 기절할 정도로 3시간 가까이 100번 넘게 때렸다고 합니다. 때린 걸로 그친 게 아니죠? 아니 이 내용을 보면 고문이에요. 이게 골목에서 계속 때리다가 얼굴 뒤통수 때리다가 이제 얼음찜질 해주겠다는 식으로 집까지 데려가서 때렸고요. 때린 게 그친 게 아니라 담배 못 피는데 담배를 강제로 피게 만들고 라이터로 지지다가 너 옷 벗고 춤 한번 춰봐. 그리고 소변까지 강제로 먹으라고. 저는 이게 뭐 중학생 이런 거 다 떼고 저 내용 보면요. 어디 전쟁 수용소에서 포로들 학대한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양손 V자 해봐는 무슨 얘기죠? 사실 이 피해 학생이 오른손에 선천적으로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가 있는 걸 비하하면서 놀리면서 뭐 양손에 V자를 그려봐. 근데 이제 오른손으로 그거를 이 피해 학생이 못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놀리면서 계속 하다 보니 너무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맞서서 자기도 대항해서 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가 안 했답니다. 그 이유가 자기도 같이 폭력을 하는 사람이 일이 커지고 나를 가해하는 저 여학생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정당방위가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맞아서 모멸감이 너무 컸었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한때 친구였던 애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하니까 모멸감을 느꼈다. 참, 이 어린 친구가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자, 소장님. 네. 친구한테 맞으니 그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뭐 원래 뭐 그냥 뭐 일진 이런 녀석들한테 맞아도 지금 이게 좀 정신이 온전하지가 못할 텐데 말이죠. 네. 저는 이 친구가 사진으로 보면 온 몸도 굉장히 다쳤죠. 뭐 라이터로도 몸을 지졌고 뭐 100대 넘게 3시간 가량을 맞았는데 저는 그 몸의 상처도 크지만 아마도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남자애면은 가장 예민한 사춘기 정점에 있는데 거기에 남자애가 여자애 3명한테 맞으면서 폭력뿐만 아니라 지금 옷을 벗게 했고요. 그 아이들 앞에서 춤을 추게 했고요. 소변까지 먹게 했어요. 그 마음의 상처를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이 남자아이의 마음이 온전히 상처가 치유될까, 또 어머님의 마음이 치유될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 사건 너무 이것도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남자아이가 사실 본인이 고통스러웠던 것보다 훨씬 더 적게 표현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충분하게 표현하게 해줘서 이 아이가 당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애한테 그런 짓을 시키냐. 우리 애가 그 정도로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남학생이 어머니를 보자마자 엄마 저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어머니를 위해서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속은 오죽하겠냐라면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말씀으로 그냥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렸지만 촉법이에요, 촉법. 이들 세 무리 중에 2명인가가 촉법입니다. 자, 일단 촉법에 7자만 나오면 뭐 그냥 다들 기겁을 하십니다, 이제는. 형사처벌을 안 받지만 10살은 넘었기 때문에 소녀부 송치 사건으로서의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 일부는 또 자기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진상조사를 해서 나름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대책을 하겠다라고 했고, 경찰에서도 소녀부 송치라거나 아니면 촉법을 넘어선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소년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딱 한 살,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살 낮추는 이 법 개정안을 제출해 했는데요, 국회에. 지금 계속 여기저기 뭐 대법원에서도 그건 좀 아니다. 또 인권위에서도 그건 좀 아니다. 지금 첩첩산중으로 막 논의가 워낙 장애가 많아가지고 지금 논의가 진척이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촉법 없애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한 살 낮추는 거 가지고도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답답합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약 한 달 전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아버지를 떠나보낸 윤 씨. 그는 아버지의 부고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억울한 싸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한 여성 때문인데요.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을 시점, 한 여성이 아버지에게 다가왔는데요. 그 여성은 투병 중인 아버지와 교제하며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모든 재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리저리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해답이 없어서 사건 반장에 제보를 했다는 윤 씨.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오늘도 우리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 시작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는 40대 윤 씨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은 좋지 않았고요. 부모님에게 학대를 좀 많이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부터는 부모와 좀 대면대면하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에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5년 만에 부모님을 마주하게 됐는데 살가운 모자지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49제 날 아버지가 한 여성을 데리고 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70대인 아버지가 여성을 데리고 오니까 윤 씨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심지어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당시 그 친누나한테도 뭐 발기부전 치료약이 어떻느니 무인텔이 어떻느니 이런 얘기들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이 어처구니 없다고 느껴서 윤 씨는 아버지는 어른으로서의 어떤 덕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서 연락을 이때부터 다시 끊었다고 합니다. 아유, 백 변호사님 저 같아도 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연락을 좀 끊고 살았었는데 근데 몇 달 뒤에 어떤 여성분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 아빠하고 함께 사는 여자고 그런데 아빠가 몇 개월 전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그 49제 데려왔던 그 여자가 아니라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고 그 이후에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다고 한 겁니다. 이제 윤 씨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 소식을 좀 빨리 전해야지 왜 이렇게 알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가 그 자식들한테 전달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 씨는 바로 그 여성과 아버지를 함께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가 됐든 아무리 의절했던 아버지라도 뭐 시한부를 살고 있다면 당연히 좀 가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윤 씨에 따르면 아버지가 어쨌든 그래도 자식이니까 봐야 된다라고 그 여성에게도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아버지하고 여성하고 만나기로 했대요. 만났답니다. 만났고 이렇게 만났는데 기왕이면 집안 어른들에게도 좀 인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서 마침 이제 고모 되시는 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식당으로 같이 갔답니다. 근데 식당에 가다가 이제 집안에 어른들도 와 계신다라고 하니까 이 여성이 여기가 어디냐고 하니까 고모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갑자기 그냥 달아나 버렸다는 겁니다.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다리고 황당해 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 감금 폭행 혐의로 그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라고 이게 전락이 왔답니다. 자, 도대체 감금, 납치, 폭행 혐의로 신고를 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그 여성이었습니다. 자, 제보자 윤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식당 안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여기는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다. 아버지 친형제분들이고 살 거면 여기서 인사를 해라. 이게 그런 자리였는데 그 길로 도망간 거예요 그냥. 근데 영문도 모른 채 그게 감금납치 폭행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정말 지은 죄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형사들이 CCTV를 다 열람을 하고 다 했는데
차 그 블랙박스도 뒤지고 전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일이 된 다음에 아버지랑 이간질을 더 해놔가지고 저희가 더 연락을 아버지랑 할 수 없게 만들어놨었어요. 아이고 참. 자, 뭐가 됐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윤 씨는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어떻게든지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좀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근데 병원으로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는 결국에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같이 살던 여자가 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여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자마자 5분 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뭐 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5분 후에 감쪽같이 사라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에도 결국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야.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에 한 여성과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죠. 자, 그런데 그 여성은 아버지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지 5분 뒤에 자취를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어요. 네, 맞습니다. 이 여성은 뭐예요 이게? 일단 아버지가 췌장암 진단받은 이후에 그리고 생전에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재산을 가로채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사실 재산이 꽤나 많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알고 있는 것만 7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살던 집도 이미 그 여성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 근처에 공장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그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아프기 전까지 택시를 했었는데요. 돌아가시기 8일 전에 그 개인 택시까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가 생겼는데 이 돈도 전부 그 여성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돈, 재산이었습니다. 자, 제보자 윤 씨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집을 사줬더라고. 아버지 어떻게 되니까 3억 9천짜리 집을 사줬대요. 그 여자 앞으로. 저 여자 내가 이렇게 해서 집 사줬다. 횡령 사줬다는데 상속인 재산 조회 서비스라는 걸 해봤어요. 전부 다 잔고가 0원이에요. 통장이 어떻게 되니까 뭐 100만 원인데 그것까지 받으러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여성을 그러면 어디서 만나서?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수명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 신고를 덜컥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아버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전에 이제 개인 택시를 했는데 이 택시에 손님으로 탔던 여자라고 합니다. 손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 일단 어머니가 돌아가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막 그 차에 연불 같은 걸 이렇게 틀어놓고 좀 우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그 손님으로 탄 여성이 왜 우시냐 뭐 하면서 위로해줬다가 둘이 사랑에 빠진 거다. 아이고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보자 윤 시장에 따르면 여성은 아까 지금 사연 내용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아버지가 돈이 있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버지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어느 정도 돈도 좀 있었고 예. 그리고 좀 사치도 조금 하셨다고 합니다. 뭐 아하. 금목걸이도 하고 시계도 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무슨 막 계속 엉엉엉엉 울고 있으니까 가령 뭐 김 여사 무슨 일이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 이제 정분이 쌓였다는 건데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여성 제보자에게 어떻게 보면 본인 집이죠. 집에도 못 오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집에 유품 정리를 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이 제보자 아내분이 연락을 하니까 오지 마. 여기 CCTV 6대나 있어. 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야. 이런 반응이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그럼 저기 유품은 어떻게 하느냐 옷까지도 정리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정리할 게 뭐가 있냐. 그럼 냉장고가 낡았던 모양이죠. 냉장고 가져갈래?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버지가 또 유공자여서 현충원에 안장을 할 수가 있었대요. 사진을 못 가져와서 이 현충원 안장하는데 사진을 못 썼답니다. 묘비에.
야, 소장님 뭐 별일이 다 있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현실이 더 드라마 같다는 얘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됐는데 오늘 이 사연도 정말 좀 이제 좀 가슴이 답답한데요. 이 분께서 이 여자분이 돈 때문에 아버지한테 접근한 것 같고 모든 돈을 가져갔고 본인 집도 못 가게 하시니까 너무 괘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처벌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셨대요.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혼은빙자 간음죄 라는 것이 없어졌고 어차피 두 아버님께서 그 여자분이랑 혼인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하고 이렇게 본인들은 당했는데 아무런 처벌을 못하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에 사건반장에 제보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이렇게 저희한테까지 연락을 주셨겠어요. 자,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또 들어보시죠. 사람의 죽음을 보고 저런 탈을 쓰고서 위해주는 척하고 자식하고는 분리를 하고 그 재산을 남김없이 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큰 슬픔에 잠겨 있다 보면 사람이 약간 좀 넋이 나가잖아요.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제가 이런 문자를 하나 보내고 싶었어요. 너는 악마다 이렇게. 자, 이런 일 참 비일비재합니다. 자,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암 환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간 여성. 자,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단 두 분 변호사님 말씀부터 좀 들어보죠. 먼저 양 변호사님. 정말 답답하긴 한데요. 이분이 일단 혼인신고를 아버지가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 했잖아요. 췌장암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법적으로 부부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망자가 됐기 때문에 따져볼 수조차 없고요. 설령 사기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서 처벌 못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형사처벌의 근거는 솔직히 없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백 변호사님, 만약에, 그럼 완전 아무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일단 저 여성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양절 변호사 말씀하고 저하고 동일합니다. 아이고야. 불가능합니다. 뭐 일단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고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돈을 노리고 한 결혼이니까 이거는 혼인 취소를 하든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하지 않았죠. 굳이 얘기한다면 지금 이 여성분하고 이 여자하고 이 자녀분하고는 공동상속인이죠. 원래는. 근데 지금 뭐 유언이 있었는지 좀 알 수 없습니다만 사전에 증여를 많이 했다 그래도 최소한 본인의 유류분 정도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 정도,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찾아올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이 여성을 처벌하는 방법 쪽으로는,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뭔가 제재를 가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좀 없어 보인다. 그건 맞습니다. 일단 유류분 정도. 네. 자, 일단 소장님 좀 뭐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와 좀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으셨고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까지 이렇게 원통하게 돌아가셔서 제보하신 윤 씨의 마음이 너무나 좀 비통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사진 한 장 제대로 가져올 수 없는 현실에 있어서 되게 외롭고 고독하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여자분도 너무 미울 것 같고요. 근데 만약 그 여자분이 정말로 돈을 위해서 아픈 분한테 접근해서 이렇게 모든 걸 가로챘다면 이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면 이제 하늘이 그 원통한 마음을 뭐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안타깝지만 본인의 행복을 찾으시는 현실에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저희는 아마 뭐 그래도 이 제보자분의 얘기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전해드리는 거지만 일단 주장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요? 네, 일단 부정정님, 애초에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한 것 같네요 하셨고요. 신수님도 돈 냄새 맡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슈트이투님, 아버지가 안타깝지만 잘못하신 부분이 있네요. 법상 아내가 정당하게 상속받고 도망간 건데 뭘 어쩌겠습니까 하셨고요. 나비효과님, 제 지인의 80대 친정아버지도 똑같은 일 겪으셨어요 하셨습니다. 윤단민님, 정말 전부 다 훑어갔네요. 그야말로 싹쓸이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유, 답답합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한 스포츠 의류 매장입니다. 그런데 진열대 앞에 선 한 여성이요. 가방에서 또 다른 가방 하나를 꺼내서 펼칩니다. 그리고는 그 큰 가방 안에 진열된 옷들을 손에 닿는 대로 싹 다 쓸어 담습니다. 여성은 그렇게 가방을 가득 채우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우, 큰 손이네요. 큰 손인 줄 알았는데 이 여성 저렇게나 많은 옷을 담아놓고는 계산도 안 하고 매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큰 도둑이었군요. 도둑이었습니다. 가방에 우겨넣은 옷들만 무려 7,500만 달러, 약 960만 원어치의 아이고야. 옷들이었습니다. 옷을 훔쳐서 쇼핑몰을 나가려다가 그만 경찰에게 딱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로 잡혔어 또? 네, 최근 조직적인 이 소매 범죄들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요. 바로 이날 경찰과 순찰대가 합동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단속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7,500달러? 예, 이 여성은 그런 줄도 모르고 옷을 마구 훔쳤고요. 현장에서 딱 잡혀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여성은 일주일 전에 같은 매장에서 무려 2,900만 원 상당의 옷을 훔쳐서 달아난 용의자였다고 합니다. 이 여성과 또 다른 공범까지 이 두 사람은 결국 교도소에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아, 돈 주고 사 입어. 자, 다음은 홍콩으로 가보시죠. 네, 한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반대편 에스컬레이터에서 시커먼 뭔가가 내려오더니 이 여성을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은 쉽게 일어나질 못하는데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던 한 남학생은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보지만 이 정체불명의 동물에게 역시나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줄 좀 하라니까. 아닙니다. 이 두 행인을 공격한 거 예. 목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야생 멧돼지였습니다. 그리고 야생 멧돼지가 나타난 이곳은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지하철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멧돼지는 아니, 뭐야. 아주 짧은 순간에 여성과 남학생을 물고 넘어뜨려서 허벅지와 팔꿈치에 저렇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거 입마개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이 멧돼지가 이 주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경찰과 보건당국 관계자가 현장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사고가 발생해버렸던 거죠. 이 야생 멧돼지는 추격전 끝에 마취총에 맞아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무려 70kg의 몸 길이도 1m가 넘는 수컷 멧돼지였는데요. 보건당국은 포획된 멧돼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인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네요. 차 옆에 선 남성은 휴대전화까지 들고 뭔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을 향해 빨간 불꽃이 날아옵니다. 누가 총 쏜다. 네, 사람들은 놀라 곧장 차 뒤로 몸을 숨깁니다. 네, 요란한 폭발음에 한 행인은 귀를 막고 차 옆에 어이구에 쪼그려 앉습니다. 사람들 머리 위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불꽃이 마구 튀고 도로는 뿌연 연기로 장켜졌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네, 마치 총격전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행히 총격전은 아니었고요. 이 불꽃의 정체, 건너편에서 터진 폭죽이었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를 하는 가족이 나쁜 애군을 날리고 마귀를 쫓는, 악귀를 쫓는 의미로 폭죽을 준비했다는데요. 불을 붙이고 빠져나온다는 게 그만 폭죽을 발로 펑 차버렸던 겁니다. 네, 그렇게 쓰러진 폭죽의 불꽃이 저렇게 도로 사방팔방으로 튀게 된 거죠. 아야. 네, 불꽃놀이를 구경하려다가 괜한 봉변을 당한 사람들 황급히 건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그을렸다고 합니다. 국산차에 이렇게 몸을 막고 있어요. 자,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3명의 구조대원이 그네에 낀 한 여성을 구조하는 중입니다. 네, 2명은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1명은 다리를 들어 밀어보는데 서로 민망하기만 할 뿐. 네, 전혀 구조가 되지 않네요. 이 여성이 낀 그네, 유아들을 위한 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아무 생각 없이 그네에 올라탔고 재밌게 놀다 내리려고 보니까 안 빠졌답니다. 아유, 또 어떻게 들어갔어 저기 또. 네, 구조대까지 동원이 됐는데 자, 저 얼마나 꽉 꼈으면 3명이 달라붙었는데 절대 빠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구조대원들 그네 해체에 돌입했습니다. 세상에. 이 여성은 그네에 낀 채로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있고요. 구조대원은 그네의 나사를 하나하나 저렇게 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체 작업에 돌입한 지 약 1시간 후 1시간 후. 그네 틀을 살짝 비튼 후에 내리니 드디어 쏙 빠집니다. 빠졌군요. 네. 빠졌어요. 내 아이들을 위한 그네 완전히 분해시켜버린 이 여성. 엉덩이에 큰 멍이 들 정도로 아팠지만 민망함에 웃을 수밖에 저 때는 없다고 합니다. 아픔보다 얼마나 민망했어요. 살림이 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성은 자유를 찾아서 좋지만 그네가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하나 남은 걸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중국으로 가볼게요.
곰 한 마리가 두 발로 서서 아주 올곧게 서서요. 관람객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꼿꼿이 서 있는 것도 조금 신기한데 이 곰의 엉덩이 부분이 뭔가 좀 많이 어색하죠. 등부터 엉덩이까지 주름이 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곰을 본 한 관람객은요. 이거 곰 아니다. 곰의 탈을 쓴 사람이다. 라면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직립이 이게 보통 직립이 아니에요. 네, 이 영상을 본 많은 중국 누리꾼도요. 주름도 주름이지만 사람처럼 서서 앞발을 흔드는 게 이거 영락 없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에 해당 동물원이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那肯定不是人。大夏天的，将近温度有40度，你再套个皮毛的话，这人肯定接触不了，整个就要成下了。 네, 게다가 동물원은요 많이 억울했나 봅니다. 기자들에게 직접 곰을 보여주겠다면서 기자회견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딱 모습에 야 먹을 거 좀 더 줘봐 야, 이런 거잖아 지금. 네, 그런데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고릴라 탈을 쓴 직원이 들키는 등 이런 가짜 곰을 논란이 그래요, 나 종종 봤어. 있었던 기억나. 곳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곰이요 유독 사람처럼 서서 걷기도 하고요. 이렇게 동물원의 계속된 해명에도 중국 누리꾼들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